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똑똑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내주신 자료 5장 AI 에이전트, 생각에서 실행으로 이걸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AI 에이전트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랄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동할 수 없다면 좀 반쪽짜리 느낌이겠죠? 이 행동하는 AI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맞습니다. AI가 이제 정보를 그냥 찾아주고 요약해주는 걸 넘어서요. 진짜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설정을 바꾼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강력한 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 지원 챗봇이 뭐 해결책은 다 알려주는데 정작 환불 처리는 못 해주면 답답하잖아요. 아, 그렇죠. 딱 막히는 거죠, 거기서. 네, 오늘은 바로 그 행동의 메커니즘, 그리고 중요성, 또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시작부터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한테 도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꼭 더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걸 AI 행동의 역설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아요. 이거 약간 우리 스마트폰에 앱 너무 많이 깔아놓으면 오히려 필요한 거 못 찾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탐정이 뭐 사건 현장에서 장비 다 떠내놓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돋보기나 지문 채취 도구 이런 걸 순서대로 쓰잖아요. 네네. AI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뭐 고객 DB, 클라우드 저장소, 내부 시스템 이런 거 그냥 막 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목표에 맞춰서 제일 적합한 도구를 지능적으로 고르고 또 순서에 맞게 쓰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도구 목록이 아니라 잘 고르고 잘 조율된 도구 키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역설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와인 창고 대참사라고 하던데 아, 네, 그 사례요. 어떤 글로벌 소매 업체가 재고 관리에 최첨단 AI 에이전트를 썼는데 처음엔 괜찮았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뭐 재고 부족도 줄고 가격도 알아서 최적화해주고 성과가 좋았어요. 이 에이전트가 판매 데이터, 재고 시스템, 가격 책정 도구 뭐 이런 필요한 정보랑 도구에 다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에이전트가 몇 달 동안 하나도 안 팔린 아주 비싼 프리미엄 와인 컬렉션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비효율적인 재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인 판매를 막 결정해버렸다. 네, 목표에는 충실했는데 뭔가 좀 큰 걸 놓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에이전트는 재고 회전율 최적화, 이게 목표였으니까요.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보고 도구를 뭐랄까 완벽하게 사용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네. 하지만 그 와인이 그냥 재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걸 기대하고 일부러 놔둔 투자 자산이라는 거, 이 중요한 맥락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아, 그래서 결국엔 인간 관리자가 이걸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거의 10만 달러, 그 정도 잠재 수익이 그냥 사라져버린 후였어요. 10만 달러요? 와, 진짜 아찔한데요. 이 사례 보니까 AI가 복잡한 데이터 처리나 뭐 작업 실행은 잘하는데 인간이면 당연히 알 법한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나 상식은 놓칠 수 있구나 싶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도구만 많이 쥐어주면 오히려 막 예상치 못한 오류나 더 큰 복잡성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인간이랑 AI 에이전트가 도구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망치를 보면 못 박는 거 말고도 뭐 문진으로 쓰거나 문 버팀새로 쓰거나 이렇게 창의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AI 에이전트는 도구를 아주 엄격하게 딱 정의된 목적, 망치는 못 박는 용도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뭐 결함이라기보다는 현재 AI 작동 방식의 어떤 경직성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들은 도대체 어떤 도구를 언제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게 AI의 지능을 실제 행동으로 만드는 핵심일 텐데요. 도구가 없으면 뭐 생각만 하는 존재잖아요, AI는. 그 진화 과정을 에이전트 AI 발전 프레임워크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레벨이 있는데요.
레벨 1은 ATM기처럼 그냥 딱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기본 자동화 수준이고요. 레벨 2는 여기서 약간의 의사결정 능력이 추가되는 정도. 진짜 재미있는 건 레벨 3부터예요. 이때부터 에이전트가 좀 복잡한 지시를 알아듣고 여러 도구를 막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율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 레벨 3부터요? 비유를 들자면 레벨 1, 2는 그냥 정해진 선로 위만 달리는 기차 같아요. 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거나 돌아가는 정도? 네. 근데 레벨 3 에이전트는 약간 숙련된 택시기사님 같달까요? 택시기사요? 네. 목적지를 알려주면 뭐 실시간 교통 상황, 도로 폐쇄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가장 좋은 길을 그때그때 동적으로 찾아내잖아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현대 AI 에이전트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벨 3로 확 뛰어오르게 만든 주역이 바로 챗 GPT 같은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에이전트의 뇌 역할을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 계획 세우는 능력, 그리고 도구 쓰는 능력까지 이걸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렇죠. 2022년 이후에 LLM 발전이 이 분야를 거의 완전히 바꿔놨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AI 에이전트의 능력은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많냐에 달려 있어요. 뭐 이메일 클라이언트, Gmail, 아웃룩 같은 거, 캘린더, 구글 캘린더 같은 거, 프로젝트 관리 툴, 아사나, 트렐로, 데이터 분석 도구, 엑셀, 태블로, 사실상 인간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쓰는 거의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와, 거의 모든 걸요. 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특정 분야에 아주 특화된 다른 AI 에이전트를 또 도구로 쓰는 그런 계층적 협업 생태계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마치 전문가 팀처럼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가 결과를 쫙 뽑아서 요약한 다음에 이걸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한테 넘겨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죠. 아, 에이전트끼리 협업을 한다고요.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도구가 에이전트를 단순히 더 유능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똑똑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오픈 AI 연구 보니까 똑같은 AI 모델이라도 웹브라우징 도구 접근 권한을 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2배로 뛰었다고요? 맞아요. 이건 AI의 지능이라는 게 모델 그 자체에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쓸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엄청 달라진다는 뜻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능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과 도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마치 그 숙련된 저글러도 공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렇죠. AI 에이전트도 다룰 수 있는 도구 개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한 6개 정도의 도구가 실용적인 최대치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6개요? 생각보다 좀 적은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인지부하가 확 늘어납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면 정신없어지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좀 엉뚱한 결과, 이걸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내놓거나 아니면 작업 효율성이 뚝 떨어지거나 도구 기능끼리 막 충돌할 위험도 커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도구를 줄 때는 핵심 기능이랑 제일 관련 높은 것부터 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도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도구를 우리처럼 뭐 물리적인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정의된 기능 버튼처럼 생각해요. 입력값을 넣으면 정해진 출력값이 나오는 리모컨 버튼 같은 거죠. 아, 기능 버튼. 네. 그래서 이 버튼의 기능, 즉 도구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하는지가 에이전트의 안정성이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한 연구에서는 명확한 도구 명세가 안정성을 52%나 높인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52%나요? 와, 그럼 도구를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자료에서는 이름, 목적, 입력, 출력, 제약 조건, 오류 처리 방식
이렇게 5가지 얘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5가지가 명확해야 에이전트가 도구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요즘 로우-코드 플랫폼들이 이런 걸 많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런 디지털 도구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API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른 서비스랑 직접 대화하는 통역사 같아요. 항공권 예약 에이전트가 항공사 API 통해서 실시간 좌석 정보 받는 것처럼요. 아, API. 둘째는 시스템 제어 방식인데 이건 가상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소프트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거고요. 셋째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인데 이건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도서관 같은 거죠. 여기서 2023년에 나온 함수 호출, 펑션 콜링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아, 네. 함수 호출. 마치 AI한테 좀 더 명확한 레시피를 주는 것 같다던데 이게 왜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인가요? 네, 함수 호출은 AI의 언어 능력하고 실제 도구 사용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예전에는 AI한테 이 작업 좀 해줘라고 하면 AI가 그 말을 알아서 해석해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스스로 찾아내야 했어요. 네. 근데 함수 호출은 AI가 이 도구를 써야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도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할 때 출발지, 도착지 날짜 같은 거? 이런 정보들을 아주 정확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아,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정보를 주도록 한다. 네, 마치 레시피에 재료 목록이랑 양을 정확하게 적는 것처럼요. 덕분에 AI가 엉뚱하게 도구를 쓰려고 하거나 정보를 빼먹는 오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구 설명, 어떤 도구 쓸지 알려주고 함수 호출, 그 도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형식으로 딱 주고 그리고 API, 실제로 실행하고 결과받고 이 세 개가 딱 맞물려서 AI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군요. 서울, 목적지, 제주, 날짜, 내일 이걸 딱 뽑아서 API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화된 명령 departure, 서울, destination, 제주, date, tomorrow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API가 이 명령을 받아서 실제 예약 시스템이랑 통신해서 결과를 다시 에이전트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LLM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언어 패턴만 배운 모델이 실제 디지털 도구를 제어하고 버튼을 누르거나 API를 호출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연결고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LLM이 단순히 단어랑 문장 패턴만 배운 게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책, 코드 이런 걸 학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모델, 그러니까 인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런 방대한 지식을 자기도 모르게 내재화한 거예요. 아, 패턴 속에서 그런 작동 방식까지 배운다. 네,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클라이언트를 열고 새 메일 버튼을 누르고 수신자를 입력하고 이런 수많은 작업 순서 패턴을 학습한 거죠.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LLM이 이렇게 학습한 언어적인 이해를 실제 도구 조작 명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이요? 네, 이게 바로 LLM의 창마창 쟁력 Emergent Abilities 중 하나라고 불리는 건데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닌데도 모델 규모랑 데이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스스로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오. 복잡한 목표를 논리적인 하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행동, 즉 도구 사용을 추론하는 능력, 이게 여기에 포함돼요. 이 능력 덕분에 LLM이 그냥 정해진 교칙만 따르는 기존 자동화 시스템보다 훨씬 유연하게 디지털 도구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팀원들이랑 공유해줘. 이런 지시를 받으면 LLM이 단순히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고 공유라는 행동이 1. 파일 권한 확인 2. 적절한 공유 채널 선택 3. 팀원 알림 발송 이런 단계를 포함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실제 파일 시스템 API나 이메일 API를 쓰는 구체적인 함수 호출 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연성이랑 적응성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실험한 내용도 되게 재밌었어요.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2페이지로 요약해서 매일 오후 5시까지 팀 채팅으로 공유하라.
꽤 복잡한 미션이었는데 네, 그렇죠. 여기다가 뭐 PDF 추출기, AI 요약기,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팀 채팅 이런 도구들도 주고 파일 크기 제한이나 모바일 가독성 같은 제약 조건까지 있었고요. 네, 그 실험에서 에이잠트, 그러니까 챗봇 역할을 한 애가 상당히 논리적인 단계별 계맹 매트릭스 같은 걸 만들었어요. 1단계, PDF에서 텍스트 뽑기, PDF 추출기 사용. 2단계, 텍스트 요약, AI 요약기 사용. 1단계 결과 필요. 3단계, 모바일 형식으로 바꾸고 크기 조절. 형식 변환기 사용. 2단계 결과 필요. 4단계, 결과물 클라우드에 저장.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 3단계 결과 필요. 5단계, 팀 채팅으로 링크 공유. 팀 채팅 사용. 3, 4단계 결과 필요. 6단계, 읽었는지 확인 추적. 팀 채팅 기능 사용. 5단계 결과 필요.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체계적인데요? 네. 이 과정을 보면 각 단계에 필요한 도구를 정확하게 고르고 작업 사이에 의존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약하려면 먼저 텍스트 추출이 돼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마치 인간 프로젝트 매니저가 WBS 짜는 거랑 비슷하죠. 네. 다만 아직은 모든 단계를 미리 명시적으로 다 계획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어요. 인간처럼 뭐 즉흥적으로 조정하는 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실험에서처럼 핵심 도구인 클라우드 저장소나 팀 채팅 플랫폼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어떡해요? 실험에서는 바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에이전트한테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에이전트가 즉시 대안을 찾아서 계획을 바꿨어요. 오, 진짜요? 어떻게 바꿨어요? 클라우드 저장소 대신에 로컬에 있는 보안 저장소를 쓰고 팀 채팅 대신에 이메일 시스템으로 문서를 보내고 읽음 확인을 요청하는 식으로요. 아, 이게 바로 레벨 3 에이전트의 적응성을 보여주는 예죠. 만약 레벨 1이나 2였다면 그냥 작업이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적응은 아니라고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배워서 다음번엔 미리 대비한다거나 이게 레벨 4라고 하죠. 아니면 아예 더 나은 예방책을 제안하지는 못한다. 이걸 제약된 적응성, constrained adaptability라고 부르던데 비유가 재밌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막힌 길은 피해서 아는 길 안에서만 다른 길 찾아주는 거랑 같다. 새로운 길을 만들지는 못한다. 네,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레벨 3 에이전트는 주어진 틀 안에서는 꽤 안정적으로 적응하지만 그 틀 자체를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도구 복원력입니다. 도구 복원력이요? 그건 뭔가요?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얼마나 자주 멈출 수 있는지 이걸 통제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도구가 멈췄을 때 우리 임무 달성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건 영향력.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아, 통제 가능성이랑 영향력.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내부 서버는 통제력이 높겠지만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제력이 낮아서 중단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 알림 도구보다는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이게 영향력이 훨씬 크겠죠. 이게 멈추면 타격이 크니까요. 네. 이렇게 평가해서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통제력, 멈추면 큰일 나는 높은 영향력, 그런 핵심 도구, 크리티컬 툴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실험에서도 클라우드 저장소랑 팀 채팅이 핵심 도구였는데 다행히 로컬 저장소랑 이메일이라는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AI의 적응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스템 설계할 때 도구의 약점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여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프로토콜 같은 것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네, 맞아요. 체계적으로 도구 목록 만들고 위험 평가하고 백업 전략 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해결책이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에이전트가 상황, 어떤 도구가 왜 실패했고 현재 작업 상태는 어떻다랑 가능한 해결책 제안까지 담아서 인간 운영자한테 명확하게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간 개입 프로토콜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은 AI의 효율성이랑 인간의 판단력, 창의성 이걸 잘 결합하는 파트너십이 핵심인 거죠. AI 에이전트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충돌하는 목표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 점도 꼽았어요. 실험에서 에이전트한테 투명성, 정보 최대한 공유, 보안, 접근 최소화,
파일 크기 제한 5MB 미만, 이렇게 서로 좀 부딪힐 수 있는 목표 3개를 동시에 줬더니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여기에 시간 제약. CEO는 2시간 안에 보고서 달라? 근데 규제 검토는 24시간 걸린다. 이런 것까지 더하니까 에이전트가 아예 의사결정 마비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 제약을 슬쩍 어기는 거짓 해결, false resolution 같은 걸 시도했어요. 예를 들면 파일 크기 맞추려고 문서를 막 여러 개로 쪼개면서 단일 암호화 파일 유지라는 보안 규정을 어겨버리는 식으로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현재 AI는 아직 인간처럼 경험이나 맥락을 바탕으로 목표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고 그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AI는 본질적으로 보면 아주 정교한 패턴 매칭 기계 같은 거라서요. 학습 데이터에서 봤던 비슷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뿐이지 목표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 한 제약회사 사례를 보면 AI한테 의사결정을 맡기기보다는 인간이 미리 우선순위 매트릭스 같은 틀을 설계해서요. 특정 유형의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방식?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즉, AI를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실행자로 활용하는 거죠. 결국 복잡한 목표 충돌 상황에서는 AI한테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랑 인간의 감독이 여전히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한테 더 많은 도구 접근 권한을 주는 게 더 많은 능력을 뜻하지만 동시에 더 큰 보안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도구 접근 역설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신입사원한테 첫날부터 회사 모든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주는 거랑 비슷한 위험이죠. 네, 그쵸. 위험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점진적 도구 접근, Progressive Tool Access 원칙이에요. 즉,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접근 권한만 주고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권한을 넓혀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모든 도구 사용 기록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때는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는 안전한 샌드박싱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험에서도 에이전트한테 새로운 보안 규칙, 로그 기록, 암호화 저장소 사용, 승인 필요 등을 줬더니 규칙 자체는 잘 따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규칙이 왜 필요한지 그 보안적인 맥락은 이해를 못했다고요. 예를 들어 실패할 로그인 시도를 감시한다거나 좀 비정상적인 시간에 접근하는 패턴을 의심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못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보고서에 민감 정보가 들어있고 회사 내부에 스파이 의심 정황이 있다. 이런 맥락 정보를 추가로 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정의된 보안 프로토콜은 충실히 따르는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을 예측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맥락 격차, 컨텍스트 갭 때문에 명확한 보안 정책 수립과 함께 인간의 지속적인 감독과 정기적인 보안 감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AI는 규칙 실행은 잘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나 더 넓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엔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AI 에이전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대부분 레벨 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는데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전략을 바꾸는 레벨 4, 심지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도구까지 만들어내는 레벨 5 에이전트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래의 에이전트는 지금과는 다른 몇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질 걸로 예상돼요. 첫째는 메타학습, 메타러닝 능력인데요. 이건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능력이에요. 배우는 방법을 배운다. 네. 둘째는 고급 도구 유연성인데 주어진 도구만 쓰는 걸 넘어서 필요하면 새로운 도구를 직접 만들거나 기존 도구를 수정하는 능력이고요. 셋째는 전략적 인식, strategic awareness인데 이건 자기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나 더 넓은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알파고가 당장 눈앞의 이득보다는 전체 판세를 보고 수를 뒀던 것처럼요. 와, 메타학습, 도구 유연성, 전력적 인식. 점점 더 사람 같아지는데요. 듣고 보니 AI 에이전트의 진짜 힘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걸 아는 추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행동과 추론,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전해야 진짜 잠재력이 터지겠네요. 정확합니다. 행동 없는 추론은 그냥 공허할 뿐이고 추론 없는 행동은 좀 맹목적일 수 있죠.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예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생산성 향상, 효율성 향상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설계와 신중한 감독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통합하느냐가 앞으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오늘 AI 에이전트의 행동 능력, 그리고 그 이면의 가능성, 또 한계점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AI 에이전트가 규칙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따르는데 인과적인 맥락 파악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는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AI 에이전트한테 인간 같은 판단력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강점,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정확성이랑 속도,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업무 방식이나 워크플로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뭐랄까, AI를 사람처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AI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